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엽은 생각했다.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혹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그다지 능숙하게 감당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지금 옆 앞에 있는 욱이라는 이름의 인간이 그러했다. 일루미나티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욱의 삶에 관하여 엽이 물었을 때 욱은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들의 배우는 외계인이다. 외계인들은 지구의 자원을 탐내서 인류를 말살시키고 지구를 지배하려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엽이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다. 그래서 엽은 욱의 발언을 상당히 흥미롭게 경청했다. 그러나 욱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엽은 욱이 외계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욱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다른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욱의 삶을 정의하는 한 단어는 난치병이었다. 욱은 갑자기 병들어 오랫동안 아팠다. 의사들은 욱이 왜 아픈지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여러 의사와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욱은 조금 나아지는 듯 보이다가 다시 심하게 앓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욱은 절망했고 절망으로 인해 마모되었다. 그러면서 욱은 심한 병을 앓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엄밀히 말하면 의사라고도 할 수 없는 이들, 환자의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다는 선서를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을 찾아가기도 했으며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타인의 심신에 해를 끼칠 용의가 있는 자들의 손쉬운 먹이가 되었다. 이런 해로운 자들을 방문하는 절망의 과정은 마침내 욱이 너무 아파서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에야 종료되었다. 그때쯤 욱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통증과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도 감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욱은 병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나았다. 욱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욱의 회복 또한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 건강을 찾았을 때 욱에게는 앞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자신의 육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프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업을 마치고 직업 생활을 하며 경력을 쌓고 앞날을 위해 저축을 하고 생활을 구축하는 시간 동안 욱은 모든 것을 바쳐 질병과 싸워야 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투쟁이었고 욱은 승리했다. 그러나 승리했다고 해서 긴 절망과 고통의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승리는 욱에게 외로움만을 남겨주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욱을 떠났다. 욱의 곁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욱의 곁을 계속 지킨 사람들도 욱이 겪은 것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욱의 투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으므로 욱을 이해하지 못했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신체의 감각과 기능을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그 어떤 환희나 쾌락도 오로지 감각하는 사람 자신만의 것이며 고통과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육체가 경험하는 감각과 사고를 언어 혹은 다른 방식으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 인간은 오랫동안 그렇게 전달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려 애썼으나 그 어떤 표현의 방식도 결국은 불충분하다. 완전한 의사소통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신체 안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욱을 더욱 깊이 고립시켰다. 질병과 싸우고 있을 때 욱에게는 통증을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온전하게 표현하여 전달할 언어가 없었다. 그저 머릿속을 칼로 긁어내는 것 같은, 온 몸의 신경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몸이 끓는 것 같은 등의 비유와 비교를 찾아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비유와 비교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흔히 그 의미가 왜곡되었다. 신체의 고통이 그러할진데 마음의 절망을 표현할 언어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의 발달도 지식의 진보도 제 아무리 충실한 의료 지원 체계도 인간이란 생물이란 결국 죽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인간은 그런 사실을 이해하는 채로 죽음을 언제나 똑바로 바라보는 채로 하루하루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욱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직접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어째서 그토록 고통받고 절망해야 했으며 또 어째서 갑자기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했는지 아무도 욱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욱은 직접 찾아야 했다. 시간은 많았다. 앞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삶이 갑자기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고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 갑자기 주어진 삶은 온전히 욱의 것이었다. 그래서 욱은 새롭게 주어진 자유를 10분 활용하여 전통적인 과학이나 상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진실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욱은 반드시 그 진실을 찾아내야 했다. 초자연 현상, 신비주의, 음모론을 다루는 인터넷 포럼은 수없이 많았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단순한 흥미거리로 취급하는데 욱은 실망했다. 욱은 세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지는 이론 자체를 찾는 데 들이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자신과 함께 그 이론을 탐색할 동료를 찾았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욱을 교단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욱은 교단에 자신을 바쳤다. 교단은 더 정확히 말하면 교단의 이름을 사칭한 태형은 욱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할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욱은 같은 신체를 공유하지 않은 타인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잘 설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견뎌야 하는 존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해했다. 그리고 욱은 고통을 없애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고통은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어딘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커다란 위안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욱을 매료시킨 것은 고통을 경험하고 극복한 뒤에 혹은 고통을 경험하고 극복해야만 초월을 얻을 수 있다는 교단의 주장이었다. 한의 설명에 따르면 욱의 삶과 경험이야말로 초월에 가장 가까운 형태였다. 고통의 의미는 없으며 고통을 겪고 나면 사람은 초월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과 마음이 지쳐 쇠약해질 뿐이라는 욱의 절망을 한은 의미와 목적으로 바꾸어 주었다. 욱은 한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었다가 되찾는 과정을 자신이 경험한 방식 그대로 혹은 그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오로지 고통만을 통하여, 절망만을 통하여.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엽이 물었다. 욱은 이 질문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통과 절망에도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인간의 커다란 능력이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 단지 교단의 주장은 모든 삶의 모든 경우에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만 지혜와 초월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 욱의 관점은 자신이 고통과 절망을 충분히 겪어 이 문제의 권위자이므로 고통과 절망을 통한 초월을 설파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조리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대신 욱은 분노했고 엽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려 했다. 이것만이 올바른 방법이다. 욱은 주장했다. 고통만이 진실이라고 교주님이 말씀하셨다. 고통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여자와 마찬가지로 너도 경찰과 제약회사와 외계인과 일루미나티와 함께 지구를 지배하고 인류를 몰락시키려는 세력에 복종하게 된다. 엽은 교주나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 엽은 외계인과 일루미나티가 교단과 제약회사의 관계도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는지 좀 더 자세히 묻고 싶었다. 엽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럽게도 이 방면에서도 욱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 여자는 이해하지 못했어. 외계인에 관한 여배 질문에 욱은 자신만의 대답을 내놓았다. 교주님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여자는 이해하지 못했어. 여분 이해했다. 욱에게 세계는 위협과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욱의 관점에서 파멸의 세력은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 파멸의 세력을 어떻게 정의하든 일루미나티라고 부르든 외계인이라 규정하든 단어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수많은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비밀스럽고 초월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병들고 노화하고 사망한다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야만 했다. 그것이 생존의 문제였다. 그리고 여기서 생존이란 우기라는 개인의 생존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도 포함했다. 고통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너무 약했어. 말하면서 욱은 자기 감정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욱은 한과 함께 호숫가의 목조 건물에 있었던 사람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여자가 욱을 교단으로 이끌었다. 교리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려면 교단의 내부 사정을 더 자세히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리에 동의했던 건 아니군요. 여분 안도했다. 반면 욱은 또다시 이성을 잃고 분노를 폭발시켰다. 난 교단에 헌신했어. 배신한 건 그 여자야. 욱이 외쳤다.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공들여 가르쳤는데. 욱이 말하는 설득과 노력은 폭력을 의미했다. 이 사실을 여분 단계적인 질문과 간헐적인 대답과 폭발적인 주먹다짐과 고성을 통해 확인했다. 욱은 자신의 신념과 교단에 대한 헌신을 강요하며 연인을 때렸다. 그리고 호숫가에 자리 잡은 조그만 교단의 보금자리에 경찰이 나타나자 그 여자가 일루미나티와 한패가 되어 교단을 말살하기 위한 음모를 획책했다고 욱은 확신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비 물었다. 찾아내야지. 욱이 음울하게 대답했다. 여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욱이 해당 여성을 찾아내도록 내버려둘 순 없었다. 외계인을 만나볼 생각은 없습니까? 여비 물었다. 그 여자가 외계인과 한패라면 외계인을 직접 만나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욱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엽을 바라보았다. 교주님이 이 호숫가를 선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엽이 설명했다. 욱은 여전히 의심의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욱은 엽과 함께 호숫가로 나아가는데 동의했다. 엽은 욱이 완전히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에 욱의 시신을 운반했다. 경찰서 앞 버스 정류장에 잘 정리하여 놓아두었다. 경찰을 도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단지 변사자의 뒤처리는 경찰에게 맡기는 편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그리고 엽은 호텔로 돌아갔다. 자신의 방에 앉아서 엽은 욱과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엽은 기다렸다.